1학기 내에는 여러분 나가야 될 것 같으니까. 자, 상대성 이론에 대한 문제, 여기 나와 있는 내신 100점 문제 1번부터 시작해서 4번까지 질문. 한 페이지 해나갈까요? 야, 그렇게 너 자리 거로 끌고 저기 애들 와야 되니까. 그 다음 1번부터 4번까지 이슈 없이요. 안 풀어 시에 들어와. 골뱅이 없다고? 뭐 저런 놈이 다 있지? 너는 전쟁을 나가면서 그 얘기 많이 들었지? 또 갔나? 자, 1번부터 4번까지 없는 거로 자, 넘어갑니다. 5번부터 시작해서 8번까지. 5번이요? 오키도키. 자, 오키도키요. 자, 5번째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면 뭐라고 돼 있죠? A는 0.6 C의 속력으로 가고 있고 B는 0.8 C의 속력으로 가고 있고 관찰자 C래요. 그런데 우선 관찰자가 자신의 시간을 TA, 우선 B의 시간을 TB, 관찰자 C의 시간을 TC라고 했대. 기준이 누구야? 누가 관측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우주선 A에 탄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이에요. 그죠? 그러면 자신의 시간을 물어봐야 된다. TA를 고유 시간으로 봐야 된다. TA라는 이 시간을 고유 시간으로 보고요. 고유 시간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뭐다? 상대 속도로 계산해줘야 돼. 그러면 관찰자 A가 보기에 지금 일단 B는 어느 방향을 얼마큼의 빠르게 볼까요? 자신은 오른쪽으로 0.C로 가고 있으니까 우선 B가 얼마? 반대로 0.8C로 가는 거잖아. 그럼 A가 보기에 B가 보여지는 속도는 얼마로? 왼쪽으로 얼마큼의 속도로 가는 것처럼 보여? 1.4C의 속도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맞아 안 맞아? 실제 가는 속도는 그렇지 않지만 A가 보기에 B는 1.4C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왜? 그건 왜? 근데 빛의 속도가 제일 빠른데 1.4C가 가능해요? 빛의 속도가 더 빨라 보이는 거지. 실제 빠른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정지 상태로 만약에 1.4C로 보이는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상대 속도는 가능하니까. 상대 속도는. 그 다음에 C를 보면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얼마의 속도로? 0.6C의 속도로 가는 것처럼 보일 거라는 얘기예요. 맞아 안 맞아? 그러면 관찰자 A가 자신이 느끼는 시간이 고유 시간이라고 한다면 B하고 C가 다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끼는 거야. 그래 누가 가장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꼈다? 상대적대가 큰 B가 더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자신의 시간이나 빠르게 가는 것처럼 느껴질 거라고. 이해돼? 그러니까 시간 간격을 보면 TA, 그 다음에 뭐야? TC, 그 다음에 누구야? B의 시간이 가장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해됩니까? BCA 순서니까 몇 번? 3번으로 보시면 맞겠네. understand?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런 식의 것에 대해서 상대적인 얘기 꼭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잖아. 정지해 있는 사람이 단순하게 두 개만 비교하면 A가 있고 지금 물선을 타고 가고 이제 B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B가 있어. 그럼 얘가 지금 0.6C의 속도로 간다면 A가 느끼기에는 누구의 시간이 더 느리게 가서 느껴져? B의 시간이 느리게 가서 느껴진다는 거야. 근데 B가 보기에는 A의 시간이 뭐예요? 느리게 가서 느껴진다. 왜냐하면 A 입장에서는 얘가 되게 빠른 속도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근데 B가 관측하기에는 자기 자신을 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A가 자신과 가는 속도가 반대면 얼마? 0.6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얘가 보기에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을 때 이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공을 위로 던졌다가 떨어지는 사건이 이 밖에 보면 어떻게 보인다?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
A가 만약에 공을 던졌다가 떨어지는 사건을 B가 본다면 어떻게 보여? 이렇게 보이죠, 그거. 이해지? 그러니까 상대 속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잡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상대 속도에 대한 얘기가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 왜? 상대 속도 개념이 밀리투여서. 근데 그 경계에 들어간 것들을 실제로는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 이걸 설명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막 주저하는 경우가 되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근치 학교 선생님들은 그냥 하시는 것 같아요. 몰라, 백제 말고. 어? 알았지요? 이거 결국 한 달 만에 봐. 이렇게 반가울 수가 있어. 그 잘생긴 얼굴 좀 다시 좀 보여줘. 알았지? 안지훈이. 너 유튜브 이제 저거. 자, 그 다음 새로 5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6, 7, 8, 9, 10, 11, 12. 10번이요. 자, 10번이네요. 자, 10번 문제는 문제가 커서, 문제가 길어서 참 커서가 아니라 이렇게 보기만 잘라갖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10번째 문제입니다. 10번째 문제는요. 측정한 높이 A, 진행에서 미온 AB가 생성돼 연직과는 각각 일정한 속도로 진행하는 움직인데 자, 지면과 미온이 생성 지점 사이 거리를 각각의 미온의 좌표를 쓸 때 A에서가 B에서보다 세. 생성된 지점의 거리를 각각의 미온의 좌표를 쓸 때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 말을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얘기죠. 미온 요 마지막 말이 미온의 각 좌표계에서 수정할 때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는 얘기는 누구의 그 비리 수축이 높다는 얘기야. A가 커, B가 커. 지금 지면과 미온이 있는 지점 사이의 거리래. 그러면 우리가 이 거리는 무슨 거리입니까? 고유비리예요. 누가 측정한? 지면에서 정비하는 사람이 측정한. 얘는 고유거리란 말이지. 고유비인데 여기서 얘기한 미온의 좌표를 할 때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는 얘기는 A가 느끼는 HA하고 B가 느끼는 HB를 봤을 때 이렇게 느끼는 거군요. 똑같은 비리스틱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짧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H의 길이가 H보다 HA가 조금은 짧고요. HB가 더 짧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지 상태에서 보고 있는 고유 길이가 A가 보기에는 요만큼으로 짧게 느껴지는 거고요. B가 보기에는 더 짧게 느껴지기에 거리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라고 표현한 거라고. 그러면 미온 AB 중에서 누가 더 비리스틱이 양이 더 크다? B가 더 큰 거죠. 그러면 속력을 비교하면 미온의 속력을 비교하면 누가 더 빠르다? B가 더 빠르다고 얘기할 수 있죠. B가 더 빠르게 움직이니까 비리축량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지금. 그렇다면 A의 좌표를 수정할 때 미온이 생성 수정과 심하게 H보다 작겠죠. 뭐 때문에? B 수축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지금 여기 옆에 404호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는 자습실로 오픈을 시킬 거예요. 책상이 지금 8개, 16개밖에 없는데 그거를 더 확대시킬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호응이 좋다면. 중간고사까지 한번 여러분들 붙어서 오케이 좋잖아. 화장실도 있고 그냥 왔다 갔다 하기 편하지. 자습실 딱 잡아놓으면은 스타디 카페가 돈 안 들지. 거기다 제일 좋은 게 뭔지. 옆에 선생님도 있잖아. 학교 여러분들 괜히 온라인 수업 듣는다고 집에서 삐적삐적거리지 말고 나와서 뭐해? 온라인 수업 들어.
그렇게 하면서 하면 안 될까? 응? 전방위로 저기 해줄 것 같은데. 과학 안 된 놈도 과학 내가 질문을 받을 거고, 수학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이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질문을 받을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이 니은입니다. 지면의 접촉에서 시작할 때 미온의 성적은 A가 B보다 크다는 게 틀렸네요. B가 더 큰 거야. 그 다음에 B의 좌표에 시작할 때 미온의 수명은 A가 B보다 길다. 야, 미온의 수명은 A가 B보다 B의 좌표에 시작할 때 미온의 수명은 A가 B보다 길겠죠. 상대적으로. B의 좌표계입니다. 정지 상태다 보면 정지 상태에 있는 사람에서 정지 상태에 있는 관찰자가 본다면 자신의 생선을 T0라고 한다면 누가 시간이 더 길어져? 짧아져? TA, TB가 훨씬 짧게 느껴질 거야. 시간이 짧다? 시간 팽창이니까 잘못됐네요. 표현 방식을 반대로 써야 되네요. 그죠? A의 시간이 더 길어지고요. B의 시간이 더 길어진 것은 느껴질 거라는 얘기지. 근데 얘는 관찰자가 좌표가 누구야? B에서 보는 거야. 그럼 자기 자신이 느끼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고유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정지 좌표에서 구할 때는 그 자신이 느끼는 시간이 고유 시간인데 B의 좌표에서 보면 B가 움직이는 시간이 고유 시간이기 때문에 상대 속도에는 자기 자신을 정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A가 뭐야? 자기 자신을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A의 시간이 자신보다 뭐야?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겠지. 수명은 A가 뭐보다? B보다 길다. 그 답이 맞아? 기억 비교시? 엄마 상당히 어려운 문제네요. 거의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네. 야, 중간고사가 여기까지 나가면 여러분들은 멸망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간고사 시험 범위를요. 고리는 시험 안 보는구나. 이 대신 지랄이지. 집중해주셔서 1학기 때 다 끝나니까. 그들이 연교시 만들어놨어. 수요일날. 알지? 학교 끝나고 바로 비와야 돼. 아무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니네 다른 시간 잡으면 뭐야? 다 충돌이다. 수요일날만 바지런다, 부지런다 떨어. 그래서 아마도 다른 학교들은 여러분들 중간고사 시험이 물리는 역학적인 노동까지. 그러니까 진짜로 뭐가 되냐면 계산 문제 시간상의 싸움이 1학기 중간고사에 벌어질 거예요. 아는데 선생님 다 못 풀었어요라는 얘기 와서 여러분 한탄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푸는 속도 늘리세요. 자, 그다음 세로가 또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10번까지 했습니다. 그다음에 11번부터 13번까지는 거의 없을 것 같고, 그지? 14번부터 18번까지 없을 것 같아, 그지? 그 다음에 뒤에 1등급 문제 19번부터 21번까지 문제 풀어야지 질문을 하지. 매정하니. 다 듣는데 방송 갖다 놓고 몇분 놀라고 훌륭한 놈들 토요일날 일하지 맙시다. 강행이 내가 자리 마련해놨어. 그래서 괜찮아? 날라왔어. 자, 21번까지 해결을 했으면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요. 수능 어프로치 문제가 나오는데요. 실제 수능 문제는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동성의 상대성에 대한 얘기하고 시간 팽창에 대한 얘기 같으니까. 그 다음에 넘어갈 거예요. 이거 대답은 충족이 문제 푸는 학생. 열심히 하는구나. 때문이 왜 풀다 말았어. 반응 못 풀었어? 앞에 거 공부 안 했으니까, 그치?
자, 여기에 대한 질문 있나요? 안 할 거야? 아, 못했어? 봐봐. 내가 항상 이게 서울대 가고 싶냐고? 그날 숙제 그날 하라니까. 토요일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수업한 거를 그럼 밤에 밤새워서 해마 못해 그거? 놀면서는 새벽 4시까지 있으면서? 어? 해봐봐. 그럼 서울대 간다니까 계속. 알았지? 그래서 안 되면 내가 서울대 부정입학으로 시켜준다니까? 응? 아니면 인질이라도 잡아갖고 뭐야? 응. 애종환이를 서울대 입학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야? 입학증 받으면 내가 좀 풀어줄게. 알았지? 자, 24번, 20, 여러분 학교 시험 문제 형태예요, 이게. 아마 나중에 보시면 학교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뭐한다? 전체적인 부분들에서 조금씩 조금씩 나올 거예요. 그래서 통합과 같이 대충 알고 대충 쓸 수 있겠구나 생각한다면 큰일이 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은요 물질과 전자기장 들어갑니다. 오늘 아마 들어가면요 제가 보기엔 HI까지 다 끝날 거예요. HI까지 끝나면 여러분 1학기 진도는 마치는 거예요. 오케이? 왜? H는 거의 할 거 없어요. 보실래요? 자, H 보시면 원자의 전기력과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인데요. 화학에서 했던 얘기들이 줄줄 나옵니다. 전자의 발견에서 톰슨의 무슨 실험, 응극선 실험에 대한 얘기, 원자의 결합을 러더퍼드의 무슨 실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 대한 얘기. 단지 나오는 게 두 번째 전기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전기력도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전하를 띈 물질 사이에 작용되는 힘으로써 전기력 우리가 쿨롱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F는 K, R제곱분의 Q온 Q인데 화학에서는 단지 힘의 크기를 비교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만 물리에서는 뭐한다? 정확하게 계산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거리 R의 단위가 뭐가 나옵니까? 라고 하면 거리를 미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쓰고 있는 게 전부 다 KMS 단위인 거 아니세요? 단위의 종류에는 KMS 단위계하고 CDS 단위계가 있는데 KMS가 뭐예요? 킬로그램, 미터, 초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KMS 단위계, 뉴튼, 줄, 전부 다. 그래서 KMS 단위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얘는 미터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Q1하고 Q2에서 전하량의 단위가 뭐가 쓰입니까? 쿨롱이라는 놈이 쓰입니다. 쿨롱. 그래서 쿨롱 상수가 우리가 예전에는 여러분 선생님이 안 주신다고 했는데 크크 그래갖고 뭐예요? K의 크, 99. 99콘이야? 9 곱하기 10의 9수. 그지? 그래서 뉴턴 per 미터 제곱백 쿨롱의 제곱을 우리가 뭐라고? 전기력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전기력은 결국에는 거리의 제곱하고 무슨 관계다? 반비례하고요. 그리고 전하의 곱과는 무슨 관계다? 비례한다. 자, 그래놓고 같은 극 사이에서는 뭐가 되는 겁니까? 서로 같은 부호예요. 플러스 플러스 사이에서는 밀어내는 청력. 그럴 때 얘 F1하고 양쪽에 작용되는 힘의 크기는 뭐예요? 작용 반작용입니다. 힘의 크기가 같아요. 당연히 반대이고. 그래서 서로 밀거나 뭐한다? 서로 당기죠. 서로 같은 옥사에서 밀어내는冲力이 작용하고요. 서로 반대교에서는 뭐한다? 인력이 작용한다. 맞지? 그런데 이 전기력 문제에서요. 이런 식의 문제까지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자, 전기력에 대한 문제가 딱 나오면 먼저 뭐부터? 얘 벡터예요. 방향 먼저 생각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해라? 크기 구해라.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 야, 만약에 플러스 1쿨롱하고 그 다음이 마이너스 1쿨롱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1쿨롱 이렇게 놓여있는 것도 같은 거리야.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는 거리에 이렇게 놓여있던데 얘가 누구? A, 얘가 B, 얘가 C.
그러면 B가 받는 전기력의 합력의 크기는 A가 받는 전기력의 합력의 몇 배게? 두 개만 나와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세 개가 나오거나 네 개가 나오거나 이래버리면 자 먼저 B가 받는 알짜임에 대한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알짜임인데 누가 받는 B가 받는 알짜임에 대한 표현을 해보게 오케이 말이야. 그러면 A로부터는 무슨 일을 받을까요? 인력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방향 먼저 설정하라. A가 B에 준 힘의 방향은 무슨 방향? 왼쪽일 거야. 오케이 말이. 근데 C는 B를 밀어낼 거 아니겠냐. 그러면 A가 B를 당기는 인력과 C가 B를 미는 힘의 방향이 무슨 방향이 되죠? 같은 방향이 되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력하고 속력을 생각하면 뭐한다? 선생님 인력은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그죠? 부호가. 왜? 다른 부호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근데 그게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먼저 누가 힘을 받는지 먼저 보고 그게 A가 주어진 힘과 C가 주어진 힘을 받으면 먼저 설정을 해라. 그럼 B가 받는 알짜의 힘의 크기는 얘네들을 지금 뭐예요? 같은 방이니까 두 개를 더해서 표현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근데 A가 받는 알짜임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A가 받는 알짜임의 방향은요. B가 어떻게 합니까? 얘를 당길 거예요. B가 A를 당기는 힘. 그 다음에 C는 뭐하죠? C도 당기네요. C가 누를 당기는 힘, A를 당기는 힘. 근데 두 힘 중에 누가 더 클까? A 힘의 B가 몇 대면? B가 A를 당기는 힘과 C가 A를 당기는 힘의 B가 몇 대면 시게? 머릿속에서 4대1 퍼뜩 떠오르는 사람들은 뭐야? 훌륭한 학생들이에요. 왜? 전기력 F가 뭐하고 거리의 제곱하고 반비례 관계 있어요. 왜? 두 개의 전원의 공부 같잖아. 그러니 전원의 공부 같아. 거리의 제곱하고 반비례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A의 입장에서 봤을 때 B가 A를 당기는 힘인데 C가 A를 당기는 힘의 비가 몇 대 몇? 이제서야 정신 차리고 이게 몇 대면 4대 1이라니까. 그러면 B가 받는 알짜임인데 A가 받는 알짜임의 비를 계산할 수 있으시겠네요. 얘가 얼마인데? 똑같이 4냐? 작용 반작용이니까. 그럼 얘도 힘의 비가 똑같잖아요. 그럼 얘는 얼마야? 8대. 얘가 얼마야? 5 아니겠냐고. 이런 식으로 비교가 여러분들 가능하셔야 돼요. 계산을 일일이 하는 게 아니라 전기력 F라는 놈이 거리의 제곱하고 반비례고 양쪽의 전원의 곱과는 무슨 말입니까? 비례하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머리 굴리세요. 지금서부터 이제 모의고사 문제나 내신 문제에 나오는 거로 들어갈 거예요. 이거 갖고 에이 장난해? 고등학교 1학년도 아니고 이제 고2인데 예비 고3입니다. 공부 똑바로 하시고요. 남은 여러분들 고3 학생들 지금 겨울방학권에 하는 거 보니까 벌써 이 머리에 뭐가 대학이 딱 써 있는 것 같아요. 써 있다니까 임마. 고3일을 쓱 지나가면 얘 탈부하고 공부하는 거 보면 4년제 재수 뭐 이렇게 써 있다니까 임마. 그리고 돌아다니는 애들이 선생님들 보여요 이게. 여러분들 아직 뭐야? 이게 희망해. 왜? 1년 시간이 있어서. 근데 그 1년 시간을 제대로 안 보내면 어떻게 돼? 밖에 프랭카 좀 걸자고. 배종환이 서울대 입학 누구지? 안지훈이 서울대 입학. 어이. 배종환이 서울대 가면 얘 다 서울대 갈 것 같은데. 뭐, 참 너 무시한다고? 해 공부. 보여줘. 응? 자, 이걸 가지고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면요. 자, 두 개의 지금 뭐가 플러스 4쿨롱짜리의 전원을 가진 놈과 A입니다. A와
플러스 1쿨롱짜리의 전하를 가지고 있는 B가 놓여 있다는데 이렇게 고정이 돼 있대요. 그러면 제가 플러스 Q란 놈을 어디에다 놓았을 때 받고 있는 정비력의 합이 0이 될 수 있는 공간을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죠. 뭐를 플러스 Q라고 하는 전화입니다. 임의의 전화, 얘를 C라고 얘기할게요. 얘를 자 1번 영역에 놓았을 때 0이 될 수 있을까요? 2번 영역에 놓았을 때 0이 될 수 있을까요? 3번 영역에 놓았을 때 0이 될 수 있을까요? 고르기. 생각해 보는 거야. 야, 얘 플러스 Q를 1번 영역에 딱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 A로부터는 밀어내고 C도 밀어내고 B도 밀어내겠네. 그럼 합이 0이 될 수 없겠죠? 같은 방이니까. 그럼 3번 영역도 마찬가지로 쟤도 눈 뜨고 C야. 자, 3번 영역에다가 만약에 플러스 Q를 놓게 되면 어떻게 돼? A도 밀고 B도 밀 거야. 그러니까 방이 같으니까 어떻게 돼? 0이 될 수 없어. 그럼 어디에다가? 가운데 놔야 될 텐데요. 머릿속으로 빨리빨리 계산합니다. 전항의 코, 거리의 제곱. 힘의 크기가 거리의 제곱하고는 반비례하고 양쪽의 전항의 곱과는 무슨 관계다? 비례하네요. 그러면 어디에다 놔야 되죠? 두 번째 영역인데 그 거리의 비가 몇 대면? 요거 이해되십니까? 2대 1인 거리에 놔야지 뭐한다? 플러스 Q라고 하는 전화를 여기에다 놓았을 때 얘가 A와 B로부터 하는 정비력의 합력이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영역이 나오겠죠. 왜? 얘네 선생님 전화량 곱하니까 4Q인데 얘네는 Q인데 그냥 전화의 곱이 왼쪽이 몇 배야? 4배야. 그럼 각계에서 거리의 제곱도 마찬가지로 4배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두 개의 전화의 부호가 뭐 할 때 같은 경우에는 어디 영역입니까? 가운데 영역인데 안쪽에서 내분점이네요. 수학에서 배우는 게 이거라니까. 내분점을 배우는 이유. 그렇다면 얘 전화량의 곱에 비해서 4대 얼마다? 1이니까 거리의 비는 몇 대면? 2대 1이 나온 점에 놓으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초수입니다.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에이, 눈 뜨고 듣자니까?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러면 여기에서 왼쪽으로 조금 벗어나게 되면 받고 있는 함량의 크기는 어느 방향으로? 거리를 시프트 시키는 거야. 조금 더 왼쪽에다가 플러스를 놨어요. 그럼 얘가 갖고 있는 힘의 함량에만 어느 방향? 오른쪽으로 가질 거야. 여기 왼쪽에 놓게 되면 A가 주어지는 정비력이 클까요? B가 주어지는 정비력이 클까요? 라고 했을 때 얘는 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가까워지고 있는 거고요. 얘는 거리가 멀어지고 A가 더 클 거라고. A가 밀어내림에 더 크니까 무슨 방향?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죠. 맞습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될 거란 얘기야. 그런데 여기서 오른쪽으로 조금 시프트하면 어떻게 되냐? 움직이면. 그때는 얘 거리가 가까워지고 얘 거리가 멀어지는 거니까 어느 방향? 왼쪽 방향이냐? 와. 그러면 여기 어느 지점에다가 물체를 딱 놓았을 때 얘는 밀려가다가 뭐가 되겠죠? 다시 밀려가다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다 쓰겠지. 뭐 하는 거야? 수학에서 배우는 수렴이 얘기는 그러니까 플러스 Q라고 하는 요 지점에서 뭐 한다? 정지에 있을 거라는 얘기지. 이 두 학생이 지금 같이 얼굴을 내민 건 방학 내내 처음인 것 같죠? 어? 야, 얘네들이 너랑 같이 수업 듣는 거 몰라, 이만. 맨날 뭐지? 온라인에서 쓰고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그 얘기야. 그래서 같은 극 사이에서는 뭐라고요? 정기력이 0이 될 수 있는 영역이 어디다? 가운데 영역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럼 이번에는 부호를 반대로 할 거예요. 자, 부호 반대로 가져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쪽이 뭐다? 플러스 4Q고요. 4Q라고 얘기합시다. 그리고 한쪽은 마이너스 Q랍니다.
그러면 똑같이 플러스 Q를 놓았을 때 얘가 0이 될 수 있는 영역을 가만히 찾아보시면요. 1번 영역일까요? 2번 영역일까요? 3번 영역일까요? 정환아. 1, 2, 3 중에 2번? 생각이라는 거 해라 이 자꾸사. 그래서 서울대 가겠냐? 어이 미친. 야 여기다가 플러스 Q를 넣으면 어떻게 돼? 예로부터는 총력, 예로부터 유력일 텐데 표면력이 반대가 아닌데? 얘기했잖아. 전기력의 힘의 방향부터 먼저 생각하라고. 그 다음에 Q를 생각해야 된다고. 그럼 왼쪽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 선생님 여기다가 플러스 Q를 놔버리면요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한다면 얘가 A하고 B라고 한다면 A가 밀어내는 청력의 끼가 누구보다 B가 당기는 인력보다 항상 커요. 근데 이 경우도 묻습니다. 얘는 점점 가면 할수록 합력의 끼는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 거야. 그럼 힘의 끼가 감소한다니 가속도가 점점 뭐 할까요? 줄어들 거예요. 하지만 속력은 뭐 하고 있죠? 증가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대까지 밀려간다는 얘기예요. 0이 아닙니다. 그럼 가운데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로부터는 청력, 예로부터는 인력이가 같은 말고 뭐야? 가속이 돼버릴 거야. 뭐 어디에요? 선택은? 근데 3번인데 여기도 마찬가지겠네요. 이 거리의 비가 몇 대면? 이 거리 대. 이 거리의 비가 몇 대면? 1대2. 요거를 머릿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학생은 아마도 이 문제를 풀 때 제가 지금 설명한 거를 리마인드 해갖고 쉽게 풀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학생은 제가 했던 작업들을 또 할 거예요. 야 가만히 있어보자. 여기다가 플러스 Q를 넣으면 얘한테 청력, 얘한테 뭐 아니네. 그 작업부터 할 거라고. 그럼 시간이 뭐야? 무지하게 더 걸리지 않겠냐고. 니네가 하고 나서 배우는 이유가, 공부를 배우는 이유가 뭐야? 시간 단축이야, 시간 단축. 효율성이라고 이 작업들아. 알았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1, 2, 3 중에 바깥인데 왜 바깥에서 1대2예요? 똑같이 얘기하죠? 전기력 F는 거리의 제곱폭은 반비례하고요. 둘의 전원의 곱한 크기는 무슨 겁니다? 비례한 말. 그럼 여기다가 아무거나 플러스 Q를 넣게 되면 Q2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놓여져 있는 전원량이 4Q하고 마이너스 Q 몇 대 몇이야? 4대 1이니까. 힘의 크기가 같으려면 이 거리의 비가 몇 대면? 2대 1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고.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런데 보수가 됩시다. 자, 여기서 왼쪽으로 오게 되면 힘의 어떻게 되죠? 이 점에서 지금 A가 밀어내는 청력과 B가 당기는 힘이 같다며. 근데 왼쪽으로 쓱 오게 되면 누구의 힘이가 더 커져? B가 당기는 힘이 더 커요.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왼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에 놓으면 어떻게 되죠? B가 당기는 힘이 더 커질까요? A가 밀어내는 힘이 더 커질까요? A가 밀어내는 힘이 더 큽니다. 그거는 엎드리기가 안 돼. 왜? 수학을 숫자로 여러분 생각하니까 그렇죠. 수학은 규칙성 아니야?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 칸만 더 갈게. 한 칸만. 그럼 2가 된다면 거리 한 칸을 더 갔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만약에 플러스를 놓게 되면요. B가 당기는 힘의 키 얼마죠? B는 얼마로 줄어듭니까? 4분의 1로 힘의 키가 감소합니다. 맞지? 거리가 2배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A가 밀어내는 힘의 키는 거리가 2에서 얼마로 변했냐? 3으로 변한다는 얘기죠. 그럼 얼마로 줄어듭니까? 9분의 4예요. 얘는 B가 당기는 힘의 키는 4분의 1로 감소가 되는데 A가 밀어내는 힘의 키는 평형 상태가 9분의 4로 감소합니다. 누가 더 커? 여기서 뭐예요? 발산이 되는 거야. 안쪽으로 당기면 끼어들어오고 바깥으로 밀면 어떻게 된다? 멀어져 버리고. 본인이 알겠습니까?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한다? 아, 부호가 같아? 네 분자. 서로 부호가 반대야? 그럼 뭐야? 외분점. 대신 어디에 가깝게? 작은 전화에 뭐합니까? 가까운 방향. 얘도 작은 전에 가까운 바깥쪽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정리 어떻게 한다고요? 같은 부호에는 내분점. 서로 반대 부호는 뭐?
외분점. 대신 어디에 가깝게? 작은 전화에 가깝게. 오케이? 작은 전화에 가깝게. 됐습니까? 학교마다 여러분 과학 그 단위수가 다 틀려요. 어느 학교는 여러분 화학원이 3단위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세 과목 선택하는 학교들은 아마 3, 3위가 될 확률이 커요. 보통 화학하고 생물을 3단위 주거나 아니면 물리화학을 3단위 주고 생지를 2단위 주거나 그래서 어쨌든 8단위입니다. 똑같은 단위수. 8단위면 여러분 수학하고 다 2단위예요. 수학 두 과목이 4단위 나올 테니까. 합치면 뭐한다? 파괴력이 커지는데 이게 나뉘어져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죠. 한방에 시험 봤을 때도 모라생 1, 2회가 뭐냐? 8단위. 오. 애들 그런 과학생을 맡는데 되게 막 좋아하지 않을까? 아닌가? 더 싫어하려나? 전기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기력은 뭐부터 방향 먼저 설정하고 그 다음에 뭐 하자? 이렇게 따지자. 그래서 그 얘기를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원자핵과 전자와 원자핵 사이에 뭐가 작용한다? 전기력이 작용한다. 그래서 전기력에 이 궤도 안에 있는 전자를 우리가 무슨 전자라고 한다? 속박전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자핵주를 전자가 원자핵주를 돌기 때문에 전기력에 의해 원자핵이 끌려가지 않고 안정적인 상태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요? 보호의 원자모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안지훈이 뒤에 저기 문제 풀고 있어요. 사이드에. 됐지?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요거 옆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화학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은 아주 편하게 뭐한다? 쓸 수 있으실 거예요. 또 넘어갑니다. 많이 갔죠? 스펙트럼. 더 이상의 뭐는 설명은 필요 없다. 그래서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는 넘어갑니다. 왜? 화학에서 하고 통합과학에서 했으니까. 오의 원자 모형이요? 어머. 선생님, 화학을 했더니 물리 한다는 얘기한 거예요? 그냥 공짜로 얻어지네요. 맞죠? 그래서 오의 원자 모형입니다. 원자 모형에 대한 얘기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원자의 주위를 원운동하는 전자는 특정 궤도에서 운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러더퍼드의 모형의 문제점을 먼저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자, 에너지 양자화라는 얘기는 양자화라는 느낌이 뭐냐면 양자란 말이죠. 불연속적인 경우를 왜 양자와 뭉쳐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이 내렸어요. 그럼 눈이 이렇게 쌓이잖아. 그치? 그럼 내가 눈싸움을 해서 눈을 일부를 뭐 했어? 잡아가지고 뭉쳤어. 이게 뭐야? 양자화예요. 연속적으로 있는 눈 쌓인 곳에서 여러분들 일부를 뭉쳐서 뭐합니까? 걔를 특정 값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양자화라고 얘기합니다. 양자화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특정한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를 가진 궤도에 좀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궤도 안에서 전자가 돌 때는 에너지의 출입이 있다 없다. 딴 얘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양자수란 얘기 여러분들 4개의 양자수 기억하십니까? 주양자수, 부양자수, 그다음에 뭐예요? 자기양자수, 스핀자기양자수. 각각이 뭘 얘기하는지는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죠? 핸드폰 설마 알람? 이제 10시 40분에 깨야 되는? 자, 그래서 에너지 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에너지 주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미치 에너지입니다. 전기력에 대해 미치 에너지다. 전기력에 미치 에너지. 전자가 가는 불연소의 에너지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에너지 주의라고 하고 원자의 머릿속 에너지도 뭐야? 커진다. 맞죠? 똑같아. 정확하고. 그래서 전자의 정의에서요. 안쪽 얘가 뭐예요? 낮은 에너지 순이고요. 안쪽에 있는 게 낮은 에너지이고 위쪽이 뭐야? 높은 에너지니까 낮은 쪽에 높은 쪽 올라갈 때는 둘 사이 에너지 차이만큼 뭐한다? 흡수해야 되고요. 반대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올 때는 뭐한다?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고요. 그때 방출되는 황자 에너지를 HF 혹은 H 람다분의 C로 구하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외우셔야 되죠? H 람다분의 C.
그래서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와 선스펙트럼에 대한 얘기에서 물, 뭐야, 화학하고 좀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에 대한 얘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얘는 마이너스 n제곱분 얼마라고요? 13.6의 일렉트론 볼트라고 씁니다. 처음 보는 건데요. 선생님 화학에서 이렇게 썼어요. 이 얘는 얼마로 썼죠?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의 킬로줄 퍼 몰입니다. 얘는 1몰당 에너지고요. 전자 1몰당. 얘는 몇 개야? 그러니까 얘는 전자 1몰개입니다. 1몰이 가지고는 전체를 계산하고 얘는 전자 1개입니다. 그럼 선생님 이게 1312kJ를 6 곱하기 10을 23승으로 6.5곱하기 10을 이상 나누면 얘가 나와요? 나와요. 근데 워낙에 작게 나와서 우리가 1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는 여러분 전자 볼트라고 되어 있죠? 걔가 얼마라고요? 1.6 곱하기 10을 19승 줄입니다. 얘로 나누어서 뭐야? 일렉트론 볼트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1 메가 일렉트론 볼트라는 얘기는 앞으로 뒤에가 되겠다. 앞에서 얘기했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00 얼마다? 13.6 일렉트론 볼트의 전자 1개. 물리에서 다루는 건 전자 1개에 대한 에너지 줄이고요. 여기서 화학에 따르면 뭐라고요? 전자 1몰이라고요. 그래서 수소원자의 선스펙트럼에 대한 얘기에서요. 그들이 오해할 때, 전이할 때 발생하는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 껍질은 뭐라고요? 라이먼, 달머, 파실, 라발파. 얘가 무슨 계열? 자외선 계열, 적외선 계열, 자가 적이죠, 그죠? 자외선, 다시광선, 적외선 계열. 화학에서 했던 거니까 대충 하고 넘어갈 거야, 니? 알았지? 왜? 뿅.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문제는 뭐가 될까요? 숙제. 어렵지 않게 숙제.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것도 화학하고 생리 뭐야? 물리의 공통 부분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되게 뭐에 대한 얘기? 파장에 대한 얘기를 주로 묻습니다. 진동수보다는. 파장이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위해서 똑같아요. 화학하고. 다른 게 없음. 근데 이걸 꺼낸 이유가요. 얘를 꺼낸 이유가 뭐니? 계산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죠. 파장에 대한 얘기로. 얘를 꺼내니까 이제 여기다 가기 위해서 에너지. 앞에 여러분들 왜 수소의 에너지 줄이기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했습니까? 라고 한다면 화학을 여러분 선택하지 않는 학생들이 이 부분에 들어왔을 때 학생들이 뭐하지 않기 위해서 헤매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에너지 D와 반도체네요. 에너지 D라는 게 뭐라고요? 기체 원자 에너지 준위는 얘는 에너지 준위입니다. 기체 원자의 에너지 준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원자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왜? 그게 기체니까.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가 먼 게 뭐라고요? 기체라고. 그래서 다른 원자에 있는 전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각각 독립적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고체가 문제죠. 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된다니까? 야, 기체란 놈은 예를 들어 수소야. 그러면 수소는 원자 사이 거리가 너무 멀어. 그래서 핵에 의해서 요 전자가 앞에 있는 전자가 이들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속해져 있는 핵에 의한 그 전자가 포함되어 있는 원자의 핵의 일령의 영향을 받지 멀리 떨어지는 핵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정확한 에너지 준위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이게 고체 상태가 좀 어떻게 될까? 이게 기체 상태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네 입자 간의 거리가 머니까. 그런데 고체 상태가 되면 이 난리가 나슈. 왜요? 입자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단 말이야. 거기에다 여러분 고체인 경우에 다전자 원자죠. 전자들이 많다는 얘기야. 그러면 무슨 얘기야? 고체인 경우에는 이렇게 입자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다니까. 어머. 그지? 그러면 순수하게 우리가 속해져 있는 핵에 의한 인력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옆에, 앞뒤, 좌우, 상하 모든 방향에 있는 얘네들의 인력을 뭐합니까? 다 영향을 받는다니까. 그럼 뭐가 될까요? 특정한 에너지 준위하고 좀 다른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는 전자들이 그 안에 뭐한다 존재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오비탈이에요, 실제로. 오비탈이 S오비탈, P오비탈 나누고 그 안에 여러분들 오비탈 안에서도 뭐 에너지 차이가 생긴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것들이 결국에는 되게 다변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선생님 에너지니까요.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딱 그냥 뭐야? 정해져 있어요. 더 이상 생각을 못하게. 근데 문제는 이 첫 번째 껍질 전자들이 여기 어떤 상황에 놓이는지 모른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고체 상태가 되면 첫 번째 전자에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 준위하고 조금 다른 에너지 준위를 갖는 전자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그거보다는 조금 더 뭐한 거? 얘가 조금 더 큰 에너지가 존재하는데 왜? 해결력이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러면 그거 말고 또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아. 걔보다 뭐한 놈? 걔보다 더 작은 에너지를 나타내는 데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그린 게요. 뭐예요? 각각의 전자가 가진 에너지 유닛을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럼 까만색에 있는 전자가 선생님 제가 여기 위아래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한 개의 전자는 그 에너지 유닛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체 상태이다 보니까 뭐가 해결력의 차이가 생기면서 에너지 유닛 차이가 조금씩 나타나는 전자들의 종류들이 많아지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요렇게 해서 에너지 G라고 표현하지 말고 뭐라고 하자? 에너지 B라고 표현하자. 에너지 G라고 하는 건 전자 하나가 특정에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실제는 고체가 되면서 여러 개의 에너지 G가 뭐 하는 거예요? B의 형태로 포함이 돼 있다고 보여지는. 이 졸지 왜? 한조가 뭐잖아? 저거는 인공호흡에서가? 그러니까 하나의 경우에 갖고 있는 에너지 순위가 고체가 되는 상태가 되면 여러 개의 에너지 순위가 일정 범위 안에서 나타날 수가 있고 그게 마치 뭐같이 보여요? 연속적으로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에너지 D라고 얘기를 하자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만 아니라 두 번째 껍질에도 이렇게 에너지 D가 존재하지 않겠냐고. 물론 세 번째 껍질에도 에너지 D가 존재할 테고요. 그래서 이 에너지 D가 되면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어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허용된 D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 D와 D 사이에서는 뭐예요? 절대로 전자가 들어갈 수 없어서 금지된 D라고 얘기합니다. 허용된 D와 금지된 D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고체가 되게 되면 기체하고 다른 에너지 준위가 나타나니까 얘기했습니다. 기체는 너무 멀어서 다른 핵이 이놈의 핵이 저쪽의 전자에 영향을 미칠 영역이 되게 미비해요. 그래서 그냥 특별한 에너지 준위로 표현해 놓은 거고요. 고체는 무한 반복을 하고 있어 지금. 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전자들이 속해 있는 핵에 의한 인력뿐만 아니라 주변의 핵에 의한 영향을 받다니까 아주 미묘한 차이가 생기더라는 얘기야. 그걸 우리가 뭐라고요? 에너지 D라고 얘기를 하자. 그래서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에너지 D를 뭐라고요? 허용된 D라고 하고 전자가 들어갈 수 없는 데는 뭐라고? 금지된 D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 조심하시라고요. 그럼 선생님 까만색의 전자가요. 허용된 D니까 위아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나? 절대로 내봅니다. 까만색은 까만색의 뭐다? 에너지를 유지해요. 그래야지 안정한 상태가 나타나겠다. 얘가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 아주 작은 차이겠지만 에너지 흡수했다 방출했다 흡수했다 방출했다 난리 친 거니까 그럼 안 된다는 얘기지.
여기 노란색도 마찬가지야. 노란색 에너지를 유지한다니까. 단지 비슷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놈이 무슨 형태로? 연속적으로 표현이 되더라. 그래서 그걸 뭐라고? 에너지 D라고 얘기를 하더라. 볼게. 어떻게 나오는지 볼 거예요. 자,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그거네요. 자, 고체 에너지 순입니다. 분자수, 원자 사이가 너무 가까워서 궤도에 겹치게 되면서 전자궤도가 에너지가 뭐한다? 겹치게 된다. 그래서 파울리의 무슨 원리라고요? 베타 원리다. 자, 에너지가 같은 양자수 에너지 순일지라도 에너지 값이 미세하게 달라진다. 그래서 하나의 양자수에 동일한 전자 두 개가 들어갈 수 없다. 이게 파울리 베타 원리죠. 파울리 베타 원리. 그래놓고 에너지 띠입니다. 수많은 에너지를 촘촘하게 연속적인 띠를 이루는 에너지 준위의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에너지 띠라고 한다고. 에너지 띠. 그래서 우리가 밑에 그림을 보면 그렇게 나타나잖아. 연속적 띠처럼 보이는 거예요. 간격이 매우 작아서 연속적인 띠처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전자는 내 마음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절대 못합니다. 그 에너지 준위에서 움직일 수 있다고. 그래서 밑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원자 한 개, 두 개, 원자 세 개, 고체 상태. 마지막 포인트가 얘가 포인트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체에서도 전자는 에너지적인 에너지 준위에만 존재할 수 있고 그 특별한 에너지 준위에만 존재할 수 있고 위아래로 움직일 수 없다. 이 상황 이게 멍 때리는데 기술적으로 멍 때리는데 겉에서 보기엔 집중하는 것 같은데 전혀 생각은 딴 데가 있는 스킬이 늘어나는데 이것들이 자, 그래서 에너지 띠에서의 전자를 칩니다. 문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한다면 자, 컵에 액체를 부었을 때 바다에 채우듯이 전자도 가장 낮은 애는 누구예요? 전자도 가장 낮은 애를 제일부터 높은 애중에 올라가서 차례로 에너지를 채우게 된다. 무슨 원리? 싸움의 원리죠. 자, 싸움의 원리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허용된 띠. 전자가 에너지 준위가 들어갈 수 있는 띠를 허용된 띠라고 얘기하고요. 그 사이 틈 사이 띠 간격이라고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금지된 띠라고 얘기도 한다고요. 근데 에너지 띠 중에서 전자가 완전히 채워져 있는 에너지 띠 중 왜 완전히 채워져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17쪽까지는 전자가 꽉 채워지지 않았을 텐데요. 얘는 고체 이미 결합을 한 상태의 물질입니다. 이온결합이든 동결합이든 우리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결합을 하는 물질들이에요. 화합물 형태든 금속결합. 그러니까 에너지가 가장 높은 것을 뭐라고 한다? 맨 바깥쪽에 있는 띠를 뭐라고요? 원자가 띠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그 바깥을 뭐라고 한다? 전도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도띠에 전자가 채워지게 들으면 이 띠의 전자를 우리가 무슨 전자라? 자유전자라고 얘기합니다. 맨 바깥에 있는 전자가 뭐한다? 이온 에너지네요. 여러분 화학 시간에 배우고 무한대까지 끄집어내면 뭐가 된다? 자유전자가 돼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허용된 띠에 있는 전자를 어디로?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를 전도띠로 이렇게 높이면 뭐가 됩니까? 얘는 자유전자가 돼버린다고요. 그지 민규야? 알아. P 교육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앉아있으면 졸리고 정신 멍 때리고 야 괴롭다 해봐서 압니다잉. 응? 근데 그 안에서 뭐야? 열심히 듣고 정리하고 이런 학생들 보면은 훌륭한 자질이고요. 훌륭한 태도입니다. 주식이 하나도 안 했어 지금. 뭘 썼는데? 펜으로 못 썼는데 아무것도 안 썼지. 아까 정기력 설명할 때도 되게 빤히 쳐다보고 했는데 머리가 좋은가 제가? 아닌데 지금 머리 아픈데 아닌가? 자, 그래서 원자가 띠하고 전도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면요. 에너지 띠와 전자의 이동, 결계는 무슨 얘기예요?
원자과 띠가 전자가 모두 채워있는 게 전자는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지만 원자과 띠에 있는 전자까지를 우리가 분전대로 본다. 속박분대로 보는 거죠. 해계인 연력에서 그렇지만 띠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전도띠로 뭐합니까? 옮겨가면 자유전자가 되어서 전류를 뭐한다? 흐르게 할 수 있다. 이제 밑밥 까는 거야. 니네한테 뭐야? 고체의 전기 전도 돌아가는 놈을 원자과 띠와 전도띠 사이 띠틈 간격으로 이제 파악을 할 거야. 라고 뭐야? 밑밥을 까는 중입니다니. 자, 그렇게 해서 전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넘어가 보면 뭐가 나오죠? 에너지 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요 맨 마지막에 4번 문제만 보고 할 거예요. 자, 4번 문제 보면요. 전자가 존재할 때 에너지 영역으로 고쳐져야 이 띠 에너지가 낮음부터 채워져 나가는데요. 뭐라고요? 에너지 띠입니다. 그죠? 에너지 띠 낮음부터 채워 나가는데 왜? 싸움의 원리에서 전자가 완전히 채워진 에너지 띠 중 가장 바깥에 있는 띠를 뭐라고요? 원자과 띠라고 한다. 원자과 띠다. 원자과 띠 바로 위에 에너지 띠를 뭐라고요? 전도띠라고 한다. 맞습니까? 그래서 원자과 띠에는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전도띠를 통하고 키우려고 하면 그때부터 뭐다? 자유전자입니다. 자유전자. 그죠?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뭐가 나오죠? 고체의 전기 전도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통합과에서 반도체에 대한 얘기 배우셨어요. 그죠? 여기서 이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전기 전도체는 물질의 전류를 때 얼마나 전류가 잘 흐르는지 전류가 얼마나 잘 흐르는가를 나타낼 줄을 뭐라고요? 전기 전도성이라고 하고요. 뭐가 전기성은 뭐에 따라서 물질에 따라 에너지 띠의 구조가 달라서 나타나는 성질이다. 달라서 그래서 고체에서의 전자의 이동에 대한 얘기를 똑같은 게 없네요. 원자과 띠에는 전자는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지만 전도띠에는 전자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그게 자유전자입니다. 얘는 실제로 전도띠에만 위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핵 주변까지 뭐예요? 약 올리면서 움직일 수 있어요. 약 올리면서. 자, 그래서 전화에 운반 취역하는 놈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두 가지. 전자와 자유전자 구조가 양공에 대한 얘기죠. 자유전자라는 놈은 뭐한다? 원자과 띠의 전자가 이렇게 전도띠로 전이다 전자 원자 사이를 자유롭게 옮겨 다닐 수 있는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한다. 그럼 양공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전자의 전위로 생긴 원자띠에 생긴 빈 자리입니다. 전자의 움직임에 의해서 나타난 빈 자리를 우리가 뭐라고? 양공이라고 얘기한다. 양공을 다른 말로 그래서 옛날에는 홀 구멍이라고 했습니다. 전자가 빠져나간 구멍을 우리가 뭐라고? 양공이라고 얘기했어요. 영어로. 홀이라 해서. 그래서 전자가 채워지면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는 결국엔 이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야, 여기에 양공이 있고요. 여기에 전자가 있어. 그럼 이 전자가 여기로 뽕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얘는 채워졌고요. 얘가 떠난 빈자리가 뭐예요? 양공이 돼버린 거니까. 그럼 마치 전자가 움직여 갔는데 양공의 움직임과 결과가 어떻게 돼요? 같아요. 그잖아. 응? 전자가 움직이고 난 빈자리가 양공이니까 전자가 움직여서 얘 양공을 채우면 여기 양공이 생겨요. 마치 양공이 움직이고 전자가 움직였는데 양공이 움직이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다? 플라톤할때 입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실제로 얘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움직였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렇잖아. 사람이 움직이는 거지 그림자가 움직이는 거 아닌데 그림자가 뭐합니까?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자,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자, 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그대로죠. 선생님 여기에 있는 전자가 뽕하고 튀어나오고 자유전자가 되는데 거기에 뭐가 남아? 전자의 빈 자리. 걔가 양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양공. 그래서 에너지띠의 구조에 따라 고체의 전기층에 대한 얘기에서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라리야. 야, 원자과 띠와 전도띠가 거의 겹쳐져 있네요.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요? 도체라고 얘기합니다.
도체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띠와 전도띠가 사이 간격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 뭐 한다? 우리가 거의 겹쳐져 있는 경우. 그리고 얘는 도체는요 마지막 에너지 때 일부만 채워져 있습니다. 금속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완벽하게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맨 바깥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자유전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하잖아. 여러분들 11번에 나트륨에 대한 얘기를 할 때요. 11번에 나트륨이 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니? 라고 한다면 11번은 Na 플러스라고 하는 무슨 이온?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의 결합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맨 바깥에 있는 원자과 띠는 뭐로 보는 거야? 자유전자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맨 바깥에 있는 그러면 자유전자 마음대로 움직이네. 근데 이거 원자과 띠에 가득 채워있지 않습니다. 도체는 원자과 띠에 일부만 채워져 있어요. 그 다음이 가운데 있는 맨 끝에 있는 부도체 볼 거예요. 부도체, 절연체다 혹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부도체다 혹은 다른 말로 유전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절연체, 부도체, 유전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때는 원자과 띠가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공유한 물질들, 정밀성이 거의 없는 물질들은 옥텟 규칙에 따라서 바깥 껍질에 뭐에 전자가 가득히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들 사이 이 틈 간격이 되게 뭐예요? 멀어요. 그래서 이놈이 에너지 흡수에서 자유전자가 되기가 뭐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기 습성이 뭐가 되죠? 성격이 떨어져요. 그럼 반도체는요, 얘하고 얘 뭐다? 중간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틈 사이 간격이 얘보다는 절연체보다는 뭐야? 좁고요. 도체보다는 뭐야? 좀 넓어요. 중간 형태의 전기통을 갖게 만들어 놓으면 뭐라고 한답니다. 반도체라고 얘기했다. 근데 반도체하고 여러분들 절연체에서 지금 볼 수 있는 게 원자과 띠가 둘 다 뭐합니까? 가득히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누구만 도체만 뭐라고요? 일부가 여러분들 이렇게 비어있어요. 원자과 띠 일부가. 걔가 누가 되는 거야? 자유전자가 되는 거라고. 얘네는 가득히 채워져 있잖아. 이거 하나? 에이 없다고 봐요. 얘는 아예 가득히 채워져 있어. 그래서 이 띠틈 사이의 간격 갖고 우리가 뭐한다? 도체다, 반도체다, 부도체를 구별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쉬운 단원이에요. 근데 이 쉬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모의 원적 모형에 대한 이해해야지 여러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렵게 나오는 게 오른쪽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 자, 요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온도에 따른 물질의 비저항과 전기 전도성에 대한 얘기. 이제는 슬슬 수능에서 여러분 뭐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여러분들이 고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 잠깐 꺼내서 얘기를 할게요. 뭐에 대한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저항의 성질에 대한 얘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저항의 성질이다. 저항이라는 놈의 정의가 뭐죠? 얘는 전류의 놈을 뭐하는 정도? 이쪽이 잘 센터가 잘 안 되나 보네요. 흐름을 뭐하는 정도? 방해하는 정도다. 방해하는 정도의 크기를 우리가 뭐라고요? 저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류를 방해하는 정도다. 그래서 이 저항을, 도선의 저항을 결정해 주는 건 세 가지죠. 뭐 해당됩니까? 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재질이에요. 이 도선을 어떤 금속으로 만들었니? 라고 하는 재질. 두 번째가 누구예요? 여기 S라고 하는 무슨 면적? 단면적입니다. 단면적과도 관계가 되고요. 그리고 랭스, 길이죠, 길이. 세 가지에서 결정이 됩니다. 도선의 재질, 그 다음에 도선의 단면적, 그 다음에 도선의 길이. 그래서 우리 저항 R에 대한 성질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표현하죠. 로우 S분의 L이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앞에 있는 로우에 대한 얘기, 비정에 대한 얘기를 절대 꺼내지 않았습니다. 왜? 단면적하고 길이에 대한 얘기만 하고요.
뭐에 따라서 조선의 재질에 따라 저항이 달라지니까 그건 알아놔라고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요 앞에 있는 로우가 우리가 뭐라고 해요? 얘를 비저항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저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조금 이따가 비저항에 대한 설명할 거예요. S가 뭐예요? 단면적이에요. 조선의 단면적이 클수록 저항이 뭐한다? 작아지고요. 길이가 뭐할수록 길수록 뭐합니까? 저항이 커져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서해안 지역에 뭐가 없습니까? 발전소가 없어요. 수력 발전소도 없고 원자력 발전소도 거기는 뭐 때문에? 냉각수를 여러분들 공급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화력 발전소 갖다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리 가까운 곳에서 뭐야? 발전소를 만드는 곳이 저항이 작으니까. 석탄을 떼우면서 거기 공장들한테 전력을 공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고 싶은데 사회는 안 돼요. 냉각수 공급이 안 됩니다. 동해같이 심층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래서 요걸 우리가 저항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비정에 대한 얘기 끄집어서 한번 설명할게요. 우리가 로라고 하는 걸 끄집어내서 나머지 넘기면 어떻게 되죠? L분의 R 곱하기 S입니다. 그죠? 그러면 저항의 단위가 누구래요? 오음이고요. 그죠? 제서야 가이움 효과를 누리려고 그러는데 가이움학교 효과를. 자, L의 단위가 뭐냐면 길이니까 미터고요. 얘 단면적은 미터의 제곱입니다. 성분 분단위가 있는 단위가 뭐가 된다? 오음 곱하기 미터겠죠. 오음 곱하기 미터다. 그래서 실제로는 재질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야, 지금 단면적을 얼마? 1m의 제곱으로 만들고 길이를 얼마짜리? 1m짜리로 만들어갖고 하나는 고리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로? 이런 식으로 똑같은 단면적과 똑같은 길이를 만들어주고 얘를 알림으로 만드는 거야. 그럼 이들의 저항값들을 비교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비저항입니다. 아닐 빗자가 아니라 이때의 비저항은 뭘 얘기한다? 비교된 저항이에요. 똑같은 단면적과 똑같은 길이로 저항들을 만들어 놓고 도전을 만들어 놓고 그들의 저항을 비교하는 것들 뭐라고? 비저항이라고 해요. 그지? 너다 샀지? 수능특강? 수능특강 사세요. 내신 대비할 때 여러분들 수능특강 따로 여러분들 복수 안 해주고요. 거기에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이 보실 거니까. 그리고 더 좋은 건 뭐예요? 수능 특강을 두 개를 줘봤더니 보조교수가 있어요. EBS 교사들이 나의 보조교수가 돼버리는 거지. 그잖아. 이 단어는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조용히 EBS 들어갔느냐? 거기서 막 강의하고 있어. 이미 여러분들 1월 달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상당부분 중간고사까지 이미 여기 진행된 상황이에요. 내가 수업을 했는데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제 보조교사들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해줄 거예요. 전국구 4명을 보조교사로 두는 선생님이 지금 나오라고 그랬어. 여기 잔머리지 잔머리. 좋잖아 얘도. 잘 이해가 안 돼. 보는데 뭐야? 선생한테 잘 못하겠어. 그럼 바로 EBS 들어가고 고의부만 보면 되니까. 나머지 모의고사라든가 여러분들 그 부분은 지금 방학 동안에 여러분 3학년 통해서 문제풀이 질문하는 거를 일일이 다 여러분들 줌에다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들 보세요. 보시면 이런 문제도 이렇게 풀어야 되네. 이런 것들. 시간이 되게 걸립니다. 여러분 지금 고3은요 1시간 반 수업하는데 모의고사 문제 한 8문제 풀면 1시간만 지나요. 수학 알잖아. 수학에서 많이 들는 문제 한 문제 풀면 겁나게 힘들어. 야! 그래서 요걸 우리가 비교된 저항 값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이게 비저항인데요. 이 비저항에 대한 얘기를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가 보이죠? 각각의 뭐예요? 도체, 부도체, 반도체의 비저항 값들을 그래프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프로 표현하는데 거기에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성질이. 비저항만 보지 마시고요. 그 다음 이 저항이 뭐에 따른? 온도에 따른 변화예요. 자, 온도에 따른 변화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여러분들 조선이 철로에 여러분들 그
철로와 철로 사이? 레일과 레일 사이 여러분 약간 틈을 두는 거 아시죠? 왜 여름엔 늘어나니까. 겨울엔 줄어들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CGV? 아, CGV는 영어가 아니지. 고속열차. 고속열차는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냥 레일이 하나에 쭉.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뭐 해갖고 띄워놓은 상태에서 시공을 하고요. 거기 가운데에 뭐 있습니까? 샘물을 부어갖고 여러분 거기서 주물만 넣어 붙였어요. 레일이 하나입니다. 소리가 안 들려요. 옛날 무궁화호 타면 되게 다가다가다가다가 그 소리 들린다는 거야. 이제 레일과 레일 사이 틈 사이에서 뭐야 나타나는 소음인데 그걸 없앤 거지. 고속열차는. 그걸 없앴다고. 그러니까 온도에 따른 변화에서 보면 보통의 저항값은요. 저항이라고 하는 놈은 0도씨 저항에 비해서 1 플러스 알파의 델타 T라는 의미가 습니다. 온도가 증가하면 뭐한다? 저항도 증가해요. 일반적인 도전들은 온도가 높아지면 길이가 더 길어집니다. 그럼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저항값이 커져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근데 그 이유를 그 그래프가 온도까지 얘기가 돼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x축이 여러분 온도예요. 그리고 y축이 누구냐? 비저항값입니다. 근데 이 그룹 세 개의 여러분들 도체나 부도체나 반도체 이항에 표현한다는 얘기는 그래프의 y축이 제가 보기에는 뭐야? 하늘을 찔러야 합니다. 왜 그렇죠? 거기 보세요. 도체의 비저항값이 10의 20승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부도체 여러분들 비저항값이 얼마죠? 10의 20승이에요. 10의 40승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되게 커요. 근데 대략적으로 변화만 여러분들 보여드립니다. 자, 비저항이 작은 게 누구라고요? 도체예요. 도체 같은 경우에는 비저항값이 온도에 따라 증가합니다. 자, 도체의 비저항값이 온도가 증가하면은 증가하는 이유는 못 됩니다고요? 얘는 온도가 상승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열 진동이 일어납니다. 열에 의해 진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열 진동의 수가 증가하고요. 그럼에 따라서 전자가 움직이는데 뭐가 전자의 충돌의 수가 증가합니다. 충돌의 수가 커지기 때문에 뭐한다? 비저항값이 커져요. 니네가 알고 있는 오메 법칙은 다 뻥입니다. 니네가 알고 있는 오메 법칙이요. V하고 I가 선생님 정비례 관계에 있어요. 그래프나 이런 그래프는요. 천국에서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핸드폰 이런 거 다 모여서 생각을 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실제로는 얘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얘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왜? 전압과 전류가 커지면 열이 발생해요. 여러분 핸드폰 여러분 전화 통화 40분만 해보세요. 뜨겁습니다. 뭐가 발생하고요? 열이 발생한다니까. 그럼 온도가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럼 저항이 뭐 해야 돼? 커져야 한다니까. 커진다고요. 아시겠냐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도체 같은 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부도체는요, 비저항 값이 얘랑 비교돼서 비교 불가해요. 너무너무 커요. 근데 부도체는 오히려 온도가 증가할수록 뭐가 됩니까? 저항이 작아집니다. 왜? 그 속박 전자들이 원자가대에 있는 속박 전자들이요 에너지를 흡수해서 뭘 변한다? 자율전자의 수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얘는 온도가 상승해 버리면 온도가 높아져 버리면 어떻게 된다? 얘는 자율전자의 수가 많아집니다. 그래 자율전자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저항이 뭐가 되니까 작아지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여러분 반도체예요. 반도체는 실리콘하고 저마늄 두 개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반도체는요 온도에 따라서 뭐한다? 저항값이 감소하는데 이 폭이 무지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도체의 변화나 부도체의 변화폭보다 반도체의 변화폭이 훨씬 더 커요. 그런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온도가 높아지면 뭐한다? 자유전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왜? 띠튼 자리가 좁아서 부대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자유전자가 생기겠죠. 그럴 거예요. 그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반도체는 뭐에 민감하다?
온도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뭐 하죠? 여러분들 디지털 반도 온도계 띵 그에다가 뭐예요? 틱 뭐 하는 건데? 이게 저항을 주는 거예요. 저 비저항 값을 측정해서 그때의 온도를 뭐예요? 디지털로 표현해놓은 게 뭐야? 반도체 온도계입니다. 민감하니까 보정해야 되죠. 왜 직선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반도체와 부도체는 뭐한다? 온도가 높아질수록 저항이 감소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도체는 뭐가 됩니까? 라고 한다면 도체는 온도가 증가하면 뭐한다? 저항이 커진다라고 하는 거. 그 그래프가 거기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저항에 대한 성질 알았고요. 비정에 대한 얘기 알았어요. 온도에 따른 변화도 대략적으로 봤어요. 지금 세 가지 가르쳤어요. 첫 번째, 피팅 간격 갖고 우리가 도체, 부도체, 반도체 구별한다. 두 번째가 뭐예요? 비저항 갖고 구별할 게 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온도에 따른 변화에 따라서 구별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마지막에 뭐예요? 전기, 전도입니다. 그 전기 전도도라는 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맨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자, 전기 전도도라고 하는 거 비저항값하고 무슨 관계다? 반비례합니다. 자, 전기 전도도라고 얘기가 나오네요. 선생님 비저항값은요. 비저항값은 저항하고 비례하잖아요. 그럼 저항하고 전리는 무슨 관계야? 전기 전도는 반비례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반비례니까 항상 헷갈려요. 그래서 쉽게 전기 전도도라고 얘기하고 얘를 이렇게 시그마 형태로 표현을 하네요. 육자를 살짝 뒤집어 놓으니까 여러분들 누구의 얘가 대문자고요. 얘가 소문자입니다. 시그마에 얘는 대문자. 얘가 무슨 문자? 소문자.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라고 한다. 누구예요? 뭐야? 거의 무슨 나무 같아. 비정의 역수죠. 그래서 비정의 역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 전도도라는 놈이 전도성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전기 전도도가 무슨 관계다? 비례. 비정하고 무슨 관계야? 반비례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도에 따른 저항에 대한 얘기까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말입니다. 바깥에 이제 슬슬 뭐합니까? 봄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봄날이 다가온다는 얘기 꽃이 피고 뭐한다? 날씨가 좋아질수록 공부하기는 별로 안 좋은 시기죠. 코로나 때문에 그나마 여러분들 공부하기 좋은 시기가 된 거죠. 아마도 지금 날씨 같은 뭐 있다? 학원에 아마 겨울방학 동안에 한 두세 번 빠졌을 거야. 친구들하고 영화하고 갔다 올 거야. 이런 거 이런 거 안 하잖아. 그냥 뭐 자전거 하이킹을 하게 되는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 동안 선생님 저기 동해안을 따라서 첫날에 다 뒤집어고 돌아오더라. 자전거 타고 가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의 단위가 10-80이 나오면 실제로 뻥입니다. 10에서 20 정도 이렇게 돼요. 이 비정의 키는 얼마나 10한 20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절연체를 뭐라고 한다? 우리가 부도체, 유전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체, 반도체, 그래서 물질의 비정에 대한 얘기, 전기, 전도에 대한 얘기 다 나와 있어요. 예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띠틈 사이 간격하고 이 점을 좀 합시다. 도체는 원자가 띠와 전도띠가 거의 다 겹쳐져 있어서 맨 바깥에 있는 전자가 무슨 겁니까? 자유전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도체는 뭐한다? 되게 띠틈 사이가 넓다. 반도체는 그 중간 형태다. 그래서 전기 전도를 봤을 때 얘가 가장 뭐예요? 작고요. 얘가 가장 크고 얘가 그 다음에 중간일 거다. 됐습니까?
자, 그러고 넘어가면 고체의 정의수까지 넘어가면요. 반도체 이거죠, 이거. 아, 우리가 반도체에서 보면요. 실리콘하고 여러분들 저만을 이용해서 14조 원소입니다. 14조 원소인 14조 원소 실리콘하고 저만을 이용해서 만드는 걸 순수한 반도체라고 얘기하고요. 고유 반도체라고 얘기하고요. 그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순수 반도체다, 고유 반도체다. 얘는 맨 바깥에 전자가 어떻게 됩니까? 8개로 가득히 채워져 있어요. 공유럽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전자들하고. 그래서 가득히 채워서 원자까지의 전자가 가득히 채워져 있는 상태. 자유전자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얘는 불순물 없이 완벽한 결정구조를 가진 반도체로서 얘는 전기 전도가 도체보다 훨씬 성격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불순물을 뭐 하는 거예요? 첨가를 한다니까. 그래서 불순물 반도체가 나오죠. 불순물 반도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라고 한다면 N형하고 P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N형 반도체는요. 순수한 반도체 14조 원소의 기판에다가 누구를 13조 원소인 동소, 알루미늄, 갈륨, 인디움 여기서 합니다. 동소, 알루미늄, 갈륨, 인디움. 그래서 13조 원소를 첨가하게 되면요. 공유라고 하는데 얘가 들어간 동소가 들어간 여기에 뭐가 전자가 모자라요. 공유랍 8개가 채워지는데 모자란 그 전자가 비워져 있는 자리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양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양공이 무슨 역할? 양공이 생기고요. 그놈이 뭐한다? 전하의 운반자 역할을 한다. 운반자 역할을 양공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현재 나타내는 게 누구예요? 실리콘입니다. 순수한 실리콘의 원자값 B와 전도비를 삐진 간격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불순물을 동소 13정도를 첨가하게 되면 원자값 B에 있는 전자들이 구멍을 가는 거죠. 양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들이 또 나왔던 에너지 준위가 뭐한다? 에너지 D가 점점 확장이 돼가는 거예요. 불순물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된다. 위로 더 많이 확장이 될 거야. 그럼 삐튼 사이 간격이 뭐합니까? 좁아지는 효과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전기는 더 커지겠죠. P형 반도체는 원자값 B의 불순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순위, 그 불순물이라고 하는 게 양공이 생기잖아요. 라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거기에 있어야 될 전자가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에너지를 만드는 거지. 그 다음에 N형 반도체는요. N형 반도체라는 얘기 14조 원소에 몇 개? 15조 원소, 질소, 인, 비소, 안티모니 등을 뭐합니까? 도핑을 합니다. 그래서 안티모니 등을 도핑을 하면요. 얘는 전자가 하나가 남아요. 그게 무슨 전자야? 자유전자가 되버리는 거죠. 그러면 자유전자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원래 실리콘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D 간격에서 전도 D의 또 다른 에너지 주위를 뭐 하는 거예요? 만들어낸다니까. 얘는 자유전자가 자꾸 생기면서요. 뭐 하는 거야? 전도 D의 에너지를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서 올라가고 위에서 내려오니까 결국에는 무슨 얘기예요? 삐튼 사이 간격이 좁아지는 효과죠. 그래서 순수 반도체보다는 불순물 반도체의 전기 저항이 뭐하다? 전기 정도가 더 좋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뭐가 있다? 전하의 운반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P형 반도체는 양공의 그 역할을 하고요. N형 반도체는 누가? 자유전자죠. 알아요? 머리를 그냥 밀어보니까 그렇게 해서 얘기합니다. PN 접합 다이오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P형과 N형을 접합하여 만든 반도체 소자를 우리가 뭐라고요? 다이오드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수학이 어렵지. 다이오드 들어가면 여러분들 물리투에 적어 나오는 거 아십니까? 트랜지스터 회로에서. 오, 이번에 저기 물리투 가르치면서 되게 놀랬어. 회로에서 나와요.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뭐야 다이오드가 아니라 트랜지스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페로에서 가지고 전류, 다이од 전압 구하고 자꾸 이것도 미쳤나? 나 대학 때 배웠던 전자공과에서 배웠던 그 트랜지스터에 대한 페로에서를 여기다가 고등학교에다가 자꾸 상당히 뭐 있어? 놀랬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배우시겠죠? 우리는 추가하고 내가 뭐인 거 아시죠? 물투와투 생투 지투 너무 행복하다 응? 두 군데야 불이하고 어디야? 세계원? 상원이 10시 몇 분이었노? 안쯤? 대학생의 베이스기 1시간 뛰었어. 아니 1시간 30분 뛰었구나. 그래? 10시인데 아직도 안 왔어 20분. 어우 지훈이 왔어. 어머. 40분. 10분까지 10분 동안 여러분 쉬는 시간 드리고요. 화학 수업 했으니까 10분간만 쉬었다 갑시다.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가 있습니다.